통장에 출처를 알 수 없는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상식적인 분들은 오이채구나 생각하고 송금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돌려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식적인 행동이 여러분을 전과자로 만듭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사기 예방법 따위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맹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장 묶기라 불리는 이 신종 수법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범죄자들이 여러분의 탐욕이 아닌 선의와 불안을 담보로 잡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잘못 들어왔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둘러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법과 은행의 시스템은 피해자인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배제시켜버립니다. 은행은 여러분의 억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매뉴얼에 따라 기계적으로 계좌를 잠글 뿐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고 사회적 식물인간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과서적인 법률 조언은 전부 배제하겠습니다. 오직 이 냉혹한 금융 정글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경계해야 하고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 뼈있는 현실적인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단 3일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범죄 사실이 확인된 뒤에 계좌를 막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본래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자마자 인출해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강력한 방패였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법원의 영장도 필요 없이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취지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법은 범죄자들의 손에 쥐어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법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신고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누군가 은행에 전화를 걸어 내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저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다 라고 주장만 하면 은행은 그 즉시 기계적으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은행원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사정이 있어 보이니 일단 확인해 봅시다 라며 지급정지를 미뤘다가 진짜 범죄로 밝혀지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행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선조치 후 확인 원칙을 고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자들이 노리는 시스템의 허점입니다. 그들은 단돈 1원 혹은 몇만 원을 여러분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허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과 은행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어제까지 VIP 고객 대우를 받았더라도 지급정지가 되는 순간 은행은 여러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창구해서 나는 모르는 돈이다, 억울하다 라고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은행 직원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반복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결백을 증명할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에게 떠넘겨지고 그 과정은 지옥처럼 험난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시스템이 유죄 추정에 가깝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법치 국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금융거래 정지 시스템 앞에서는 예외입니다. 신고가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결백을 입증하기 전까지 경제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입출금이 막히고 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비대면 거래가 차단됩니다. 범죄자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끝이 엉뚱하게도 선량한 시민의 목을 겨누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자 범죄자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설치는 이유입니다. 범죄도 생물처럼 진화합니다. 과거의 보이스피싱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눌한 말투로 검사를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됐다는 뻔한 거짓말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구시대적 수법은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전화를 끊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방어권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유행하는 통장 묶기 사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속이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직접 공격해서 강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힙니다. 이 범죄의 핵심 메커니즘은 입금입니다. 예전에는 사기꾼들이 어떻게든 여러분의 돈을 빼내가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계좌에 돈을 집어넣는 것에서부터 범죄가 시작됩니다. 마치 마약상이 몰래 여러분의 가방에 마약을 넣어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원치 않는 돈이 입금되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금융 시스템상 오염된 계좌가 되고 은행은 여러분을 격리시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악랄한 수법은 이른바 1원 테러입니다. 주말 저녁이나 늦은 밤 갑자기 여러분의 계좌로 1원이 입금됩니다. 그런데 입금자명을 자세히 보면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010 XXXXX XXXX 같은 전화번호나 텔레그램 아이디가 적혀 있습니다. 때로는 연락 안 하면 신고, 합의금 300 같은 노골적인 협박 문구가 찍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금이 아닙니다. 은행 알림을 통해 보내는 디지털 협박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보고 공포에 질려 연락하는 순간 그들은 계좌를 풀고 싶으면 300만 원을 내놓으라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만약 무시하면요? 그들은 진짜로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하고 여러분의 계좌를 묶어버립니다. 이룰 게 없는 그들과 지켜야 할 게 많은 여러분의 싸움은 애초에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범죄가 이제 자영업자들의 생명줄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박 사장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평범한 국밥집을 운영합니다. 요즘은 간편하게 결제하라고 카운터에 계좌번호 QR코드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죠. 바로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 바쁜 시간대에 누군가 그 QR코드로 15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그저 손님이 밥값을 냈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가게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범죄자가 훔친 돈, 즉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박 사장님의 가게 계좌로 세탁하려다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혹은 범죄자가 일부러 박 사장님을 노리고 돈을 넣은 뒤 허위 신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식자재 업체에 당장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 월급 날짜는 다가오는데 통장이 묶였습니다. 카드 매출 대금이 들어오는 주거래 통장까지 막혀버리니 박 사장님은 말 그대로 돈맥 경화에 걸려버린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 점을 노립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면 자영업자는 3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사실을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범죄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보내주는 사장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내 계좌번호가 세상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든 인질극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시대. 이것이 2024년 대한민국 금융사기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차 인테리어 사업가인 A씨의 사례를 통해 그 끔찍한 72시간을 복기해 보겠습니다. A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저녁 가족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하던 중에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 진동과 함께 1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이름과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기에 A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불행의 씨앗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찜찜함을 느끼던 A씨에게 월요일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하고 공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제발 돌려주세요. A씨는 안도했습니다. 범죄가 아니라 단순 차고 송금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해줬습니다. 남의 돈을 탐하지 않고 곧바로 돌려준 자신의 행동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대처였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데는 딱 2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은행에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계좌 등록, 지급 정지 처리. 스미싱인가 싶어 은행 앱을 켰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금 가능 금액 0원. A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해당 계좌에는 당장 내일 자재상에 보내야 할 공사대금 3천만 원과 직원들 월급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미친 듯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내가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 들어온 돈을 그대로 돌려줬는데 왜 내 계좌를 막느냐며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장님 계좌로 들어온 그 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돈을 돌려준 그 계좌는 사기 조직의 대포 통장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사장님은 범죄 자금 세탁을 도와준 셈이 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거래 은행 하나만 막힌 게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뒤 A씨 명의로 된 모든 은행의 입출금 계좌, 적금, 주식 계좌, 심지어 신용카드까지 줄줄이 정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전산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곳에서 사기 의심 코드가 뜨면 전 금융권이 그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공유합니다. A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몇만 원을 제외하고는 땡전 한 푼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재를 못 사서 공사는 중단됐고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막히자 10년 넘게 쌓아온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죄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방조. 경찰 조사실에 앉은 A씨에게 수사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왜 굳이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까? 원래 들어왔던 계좌로 반환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거 수수료 챙기고 송금책 역할한 거 아닙니까? A씨는 억울해서 가슴을 쳤지만 수사관의 논리는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선의로 베푼 행동이 법의 눈에는 완벽한 범죄 가담 행위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장 묶기가 불러오는 파멸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해해도 시스템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금융 시스템의 기형적인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토록 손쉽게 개인의 전 재산을 동결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적법 절차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은행은 자체 조사팀을 통해 해당 거래의 이상 유무를 먼저 판단합니다.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문제가 된 그 금액만큼만 지급 보류를 걸어둘 뿐 계좌 전체를 묶어버리는 과잉 대응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실시간 이체 시스템과 빨리빨리 문화가 결합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금융범죄의 가장 취약한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송금 버튼을 누르면 1초 만에 상대방 통장에 돈이 꽂힙니다. 이 속도는 편리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범죄 자금이 이동하는 속도 역시 빛의 속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 속도를 잡기 위해 선조치, 후 확인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초강수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구권에서는 범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이 금융거래에도 적용되지만 지금의 한국 시스템에서는 신고 전화 한 통이면 일단 유죄로 간주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한 납세자이고 신용점수가 만점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그저 제거해야 할 리스크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한국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금융 시스템 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 완벽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뿐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착한 이웃이 되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금융 범죄 앞에서 친절은 미덕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뿐입니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때 제가 제안하는 철벽 방어 전략, 즉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금기 사항을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입금된 돈은 방사능 물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쓰지 마세요. 가끔 어차피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잠깐 쓰고 채워넣으면 되지 않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남의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겨두는 것조차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돈은 내 통장에 찍힌 숫자일 뿐 내 돈이 아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거십시오. 둘째, 입금 내역에 찍힌 전화번호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범죄자들은 일부러 입금자 명에 010 XXXXX XXXX라고 번호를 남겨둡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순간 여러분의 목소리와 발신 번호는 범죄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지금 당장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 라고 협박을 시작할 겁니다. 그 번호는 피해자의 번호도 은행의 번호도 아닙니다. 사기꾼이 파놓은 함정의 입구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셋째,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지 마세요. 앞서 본 A씨가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원래 보낸 계좌로 돌려주기 혹은 상대방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기. 이 두 가지 행동 모두 자살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선의로 보낸 그 계좌가 또 다른 대포 통장일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법적으로 여러분은 자금 세탁의 중간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차가운 벽이 되십시오. 그 어떤 개인적인 접촉도 차단하고 오직 공식적인 채널만 이용하십시오. 즉시 거래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자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중개해 주세요. 은행이라는 공식 중개인을 사이에 끼워 넣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행이 기록을 남기고 은행이 절차대로 반환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역할은 해결사가 아니라 신고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미 계좌가 묶여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은행에 가서 사정한다고 해결될 단계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법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빼앗긴 재산권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며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면 여러분의 돈은 영영 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 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수사가 끝나야만 계좌가 풀린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채권 소멸 절차가 개시되면 여러분에게는 딱 2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은행에 정식으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는 이 범죄와 무관하며 내 통장에 있는 돈은 정당한 내 재산이다 라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나 급여 명세서를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웹디자이너 김 씨의 사례를 봅시다. 김 씨는 클라이언트에게 디자인 용역비를 받았는데 그 돈이 하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인 돈이었습니다. 계좌가 묶였고 은행은 용역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세계에서 매번 정식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카카오톡으로 일을 의뢰받고 입금받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다면 비정형 증거를 긁어 모아야 합니다. 김 씨는 저의 조언대로 클라이언트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 작업물을 전송한 이메일 기록, 그리고 과거에도 해당 클라이언트와 정상적으로 거래했던 입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내가 공짜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은행원이 이건 공식 서류가 아닌데요 라고 반려하려 해도 전자상거래법상 이것도 명백한 계약의 증거다 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접수시켜야 합니다. 만약 은행이 이의제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바로 다음 단계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름이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법원에 나는 저 사기 피해자에게 빚이 없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접수 증명원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채권 소멸 절차를 강제로 중단해야 합니다. 즉, 내 돈이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사라지는 것을 막아두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2개월입니다. 금융감독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소송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의 계좌에 있던 돈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나중에 진짜 범인 잡히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이미 환급되어 사라진 돈은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해 주겠지 하고 넋놓고 기다리다가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됩니다. 억울함은 감정이지만 입증은 과학이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서류로 싸워서 쟁취하십시오.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경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계좌번호는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계좌번호는 그저 돈을 받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남에게 알려줘도 돈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나갈 일은 없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숫자를 노출해왔습니다. 유튜브 더보기란에 후원 계좌를 적어두고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사업용 계좌를 걸어두고 중고거래 게시판에 아무렇지 않게 댓글로 계좌를 남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공개된 계좌번호는 내 집 현관 비밀번호를 대문에 써붙여 놓는 것과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다크웹에서 여러분의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를 사들인 뒤 인터넷에 떠도는 계좌번호와 매칭합니다. 이 3종 세트가 완성되면 그들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금융인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분들, 후원 계좌를 개인 주거래 통장으로 해놓으셨다면 당장 내리십시오. 그것은 범죄자들에게 나를 공격해서 돈을 뜯어가세요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계정의 분리가 필수입니다. 생활비가 나가고 대출이자가 빠져나가는, 즉 내 생존과 직결된 주거래 통장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외부 거래용이나 사업용 계좌는 반드시 별도로 개설하고 그 안에는 딱 필요한 만큼의 자금만 넣어두십시오. 만약 사고가 터져서 계좌가 묶이더라도 내 본진인 주거래 통장은 안전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진짜 계좌번호를 숨기고 일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번호를 쓰는 습관에 들여야 합니다. 귀찮다고요? 물론 귀찮습니다. 하지만 그 약간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벽이 됩니다. 편리함과 안전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금융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폐쇄적이고 조금 더 까다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의가 어떻게 악몽으로 변하는지, 그리고 법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개인을 외면할 수 있는지 아주 뼈아픈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민낯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범죄자들은 그 순진함을 먹잇감으로 삼고 시스템은 여러분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지라는 가장 큰 위험 요소 제거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절대 금기 사항과 2개월의 골든타임, 그리고 계좌 분리 원칙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험난한 금융 정글에서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부디 이 무기를 녹슬게 두지 마시고 위기의 순간에 냉정하게 꺼내 드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분들에게는 오늘 이 10분의 영상이 훗날 10년치 피땀 어린 재산을 지키는 생명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